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과천이 씨 집안은 예부터 말이 많았죠. 집이 크다 작다의 말이 아니고 재물이 있다 없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늘 남자가 살아남지 않는 집으로 불렸죠. 그도 그럴 것이 집안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혼인 후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 그 해를 못 넘기고 병으로 일찍 죽어나고 그 뒤를 이은 아들도 오래 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걸 두고 문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아들이 죽는 집안이라는 말이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집에 또다시 상이 났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내가 병을 얻어 갑자기 쓰러졌고 약을 쓸 틈도 없이 숨이 끊어졌지요. 상여가 나가고 곡성이 멎었을 때 집안에는 젊은 며느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소복을 입은 채 마루 끝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시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하늘만 올려다 보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집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아이를 낳으면 뭐 하는가? 이 아이도 명이 짧을 것인데. 아이를 지우자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고 나찬히 죽음을 안고 태어나게 하는 꼴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죄였지요. 며느리는 밤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뱃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며느리는 시냇가로 내려가 소복 자락을 걷어 올리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비틀었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울지도 않았고 하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살이 흘러가는 걸 오래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길 위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멈춰 섰지요. 그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양반이었는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 홧김에 길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사내는 시냇가에 앉은 여자를 한참 바라보다가도 말을 붙이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뒤돌아보았는데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물에 젖은 배를 짜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날 밤 고을의 주막에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과천 길목의 주막에는 장꾼 몇과 나그네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사내는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도 마시지 않은 채 낮에 보았던 시냇가의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소복을 입은 채 말없이 빨래하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지요. 울지도 않고 주변을 살피지도 않던 그 태도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오르자 사내는 주모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새로 과부된 여자가 하나 있지 않소? 있지요. 이씨 친며느리요.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는 말이 있던데. 주모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낮게 대답했지요. 그 집이 그런 집이요. 아이만 가지면 사내가 죽는다는 말이 돌아요. 사내는 더 묻지 않고 그날 밤은 주막에서 그대로 묵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사내는 떠나지 않았지요. 주모는 그가 머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 집에 말 한마디만 전해주면 안 되겠소.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함부로 말을 꺼내는 집이 아니오.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고 며칠을 더 머물며 물건을 내주고 돈을 쥐어주자 주모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말은 해보겠소. 하지만 기대는 마시오. 주모가 그 집을 찾았을 때 며느리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복은 여전히 벗지 않았고 얼굴은 말라 있었지요. 주모는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길에서 어떤 사내가 아씨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더이다. 그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주모는 2번, 3번 그 집을 찾았지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며느리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주모는 전라도 양반이며 상처를 했고 살림은 넉넉하다고 말했지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기울 때까지 앉아 있다가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지요. 가겠습니다. 그 말에 주모는 놀랐습니다. 붙잡을 줄 알았고 올 줄 알았고 화를 낼 줄 알았으나 며느리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여길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개가를 하겠다고 하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시할머니는 지팡이를 붙잡고 서 있었죠. 이 집을 버리고 가겠다는 말이냐?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 가는 겁니다. 결국 며느리는 가마를 탔고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문턱을 넘는 순간 과천이 씨 집안의 그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며느리는 그 그늘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마가 전라도 땅에 닿았을 때 여자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죠. 길은 멀었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가끔씩 움직였고 그럴 때마다 여자는 가마 안에서 옷자락을 움켜쥐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였죠. 셋이 집은 넉넉했습니다. 기와가 얹힌 한 채에 사랑채가 따로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이 들락거렸지요. 남자는 말수가 적었고 여자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여자는 그날 밤 남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지요. 그것은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차 아이를 낳은 날은 비가 왔지요. 해산은 순탄했으나 여자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지요. 너는 살아야 한다. 아이를 낳은 뒤 여자는 달라졌습니다. 남자가 다가오면 몸을 굳혔고 밤에는 혼자 잠들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여자는 스스로 몸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두를 달고 배에 대었고 약초를 달여 쓴 물을 삼켰지요. 그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길쌈을 했지요. 남자가 답답해 물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소. 여자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끝이 없다는 것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돌이 지나고 2 돌이 지나도 여자의 몸은 변하지 않았지요. 남자는 속으로만 애를 태웠고 여자는 그 시선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더 마음을 쏟았고 그를 가르치고 얘를 익히게 했지요.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먼저 깼고 아이가 울면 먼저 안았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0을 넘기자 여자는 처음으로 밤에 울었지요. 아이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이 아이를 돌려보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여자는 마음속으로 정해두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장성해 과거를 보러 갈 나이가 되면 다시 과천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이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떠났고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여자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키가 여자의 어깨를 넘길 즈음 여자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아이의 눈빛이 또렷해졌고 글을 읽을 때 숨을 고르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막히는 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여자는 아이의 머리를 오래 쓰다듬었지요. 이제 보낼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했을 때 남자는 기뻐했지요.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여자는 웃지 않았고 말없이 아이의 짐을 챙겼습니다. 벼루를 닦고 붓을 말리고 헌 종이 중에서 쓸만한 것만 골라 넣었지요. 그리고 마구간으로 가서 직접 말을 골랐습니다. 그 말은 새 말이 아니라 성질이 온순하고 오래 길을 가도 쉬엄쉬엄 가는 말이었지요. 떠나는 날 새벽 여자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쉬는 곳에서 쉬거라. 억지로 몰지 말고 말이 가는 대로 가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안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건 느꼈지요. 그리고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산길을 넘고 고개를 지나며 아이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지요. 말이 멈추면 쉬고 말이 움직이면 다시 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가던 중 말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지요. 아이는 고삐를 당겼지만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낯선 길로 접어들더니 오래된 담장이 보이는 큰 집 앞에서 멈춰 섰지요. 아이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비어있는 듯 보였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지요. 그러나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아이를 보더니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도련님이구먼. 그날 밤 아이는 그 집에서 묵었지요. 불을 떼고 먼지를 쓸고 폐한 사랑채에 자리를 폈습니다. 저녁이 되자 늙은 부인들이 모여 제사상을 차렸지요. 노인은 아이에게 지방을 써달라 했습니다. 아이는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글을 썼는데 글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제사가 끝나자 아이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죠. 다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에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이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과거에 급제했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집에서 쉬었지요. 그리고 또 몇 날이 흘러 아이가 집에 도착한 날 집안은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상을 차리고 술독을 열었지요. 남자는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아이는 연신절을 하느라 허리가 펴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잔치에 나서지 않았지요. 안채에 앉아 문 밖의 소리만 들으며 밤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야 여자는 아이를 불렀지요. 이리 와 앉아라. 아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과거에서 돌아온 아이는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여자는 입을 열었지요. 너 과천에서 쉬었지? 아이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아십니까? 그 말이 거길 데려갔을 것이다. 여자는 그날을 떠올리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너를 낳았을 때 나는 너를 살릴 길 하나만 생각했다. 그것은 그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아이는 말없이 들었고
여자는 조용히 그러나 끊기지 않게 말을 이었지요. 너의 아버지는 과천이 씨 집안 사람이었다. 그 집은 유복자가 살아남지 못하는 집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품고 떠났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버지 집을 버렸다. 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과천에서 느꼈던 그 낯익은 기분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너를 낳은 뒤 다시 아이를 갖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다. 아이는 그제야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과 흉터가 남아 있었고 여자는 그 손을 감추지 않았지요. 나는 내가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기 위해 살았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집이 아니다. 과천이다. 내 집은 거기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사라질 것이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제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옆에 있을 수 없을 뿐이다. 그날 밤 여자는 짐을 쌌지요. 아이의 옷은 챙기지 않았고 자신의 옷만 간단히 묶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안개가 들판에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끌고 앞에 섰고 여자는 가마에 앉았지요. 가마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으나 여자는 끝내 얼굴을 내밀지 않았지요. 길은 과천으로 이어졌고 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쉬어야 할 때 멈췄고 더 가야 할 때는 고개를 들고 걸었지요. 아이는 어머니의 말대로 말의 걸음에 맞췄습니다. 낮에는 길가 주막에서 쉬었고 밤에는 사람 없는 곳에 불을 피웠지요. 여자는 말이 멈출 때만 가마에서 내려와 물을 마시고 다시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과천이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걸음은 느려졌지요. 어머니, 처음으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마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가 먼저 들어가라. 왜요?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그분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과천이 씨 집안은 오래 비어있던 집처럼 보였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께까지 자라 있었지요. 아이는 말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백발의 노파였지요. 그 뒤로 또 다른 노파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아이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이 씨의 손자입니다. 그 말에 노파들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지요. 우리 집엔 손자가 없네. 아이는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집안의 문지를 피해 길러졌을 뿐입니다. 어리둥절한 노파들은 아이를 안으로 들였지요. 사랑채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지요. 먼지를 쓸고 물을 길어 바닥을 닦았습니다. 노파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 아이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제삿 날이요? 한 노파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노파는 숨을 삼켰지요. 아이는 헌작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술잔이 떨리지 않았지요. 그때 아이는 문득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밖에 있던 가마가 사라진 것이지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대답도 가마꾼도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길에는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노파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는 가마가 있던 자리를 가리켰지요. 어머니가 노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과천이 씨 집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귀에는 오래 남았지요. 노파들은 아이를 안채로 들였습니다. 이제야 집이 숨을 쉬는구나. 노파 하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아이는 마루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마에서 내리지 않았던 이유를,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를, 어머니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기로 이미 오래전에 정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문중 어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집의 재산은 제가 잇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여인은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노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모았지요. 며칠 뒤 아이는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것이었지요. 잘 도착했다.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나는 잘 살아있다.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어 소매 안에 넣었지요. 그날 이후 과천이 씨 집에서는 더 이상 사내가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문질은 끝난 것이지요. 어머니는 연려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지 않았고 이름으로 남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저주를 끊고 아이를 살리고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면 조가삼간 안이 더 좁아 보였지요. 마루 끝에 앉은 김생원은 서책을 펼쳐 들고도 몇 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면 먼지가 먼저 떠올랐지요. 글자는 또렷했는데 눈이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루 아래 부엌에서는 며느리 박씨가 솥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는데 남은 곡식이 얼마 없는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얇게 났지요. 김생원은 평생 책만 읽고 산 선비였습니다. 글만 알지 먹고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지요. 벼슬길은 멀었고 밭일은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집안을 붙잡아 주던 것은 외동아들이었지만 작년 겨울 아들은 며칠을 앓더니 새벽녘 숨이 꺼졌지요. 약방에 갈 돈이 없어 뜨거운 물과 얇은 옷 이불로만 버텼고 끝내 기둥 하나를 잃었습니다. 상여가 골목을 나간 뒤 아들의 방에는 책장만 남았지요. 그 뒤로 김생원은 종종 마루에 앉아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 손을 씻고 밥상을 놓았지요. 좁쌀 미음에 간장 한 종지, 김치 한 조각. 김생원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 박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시선만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박 씨의 손이 다시 바빠졌죠. 등잔불 아래서 바늘이 오르내리고 실이 팽팽해졌다 느슨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이웃집 부엌 일을 하여 품삯을 받고 남는 시간엔 바느질 일을 하였지요. 그래도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은 각을 맞춰 개었고 물 항아리는 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생원은 밥을 다 먹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박 씨가 그릇을 거두려 다가오자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훔치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박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상을 조용히 들어 부엌으로 옮겼지요. 문지방을 넘을 때 치맛자락이 스치며 소리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고 그릇길이 가볍게 부딪혔지요. 김생원은 사랑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책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끊어진 데 그리고 홀로 남아 과부가 된 며느리.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그는 책장을 덮었지요. 바깥은 어둑했고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박 씨는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좁쌀을 씻어 넣었지요. 불길은 새지 않게, 끓는 소리도 크지 않게 맞췄습니다. 김생원은 사랑방에서
그 기척을 들으며 잠에서 깼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으나 박 씨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밥상에 오르고 두 사람은 말없이 끼니를 마쳤는데 그릇을 거두고 나서 박 씨는 마루로 올라오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앉았습니다. 아버님요, 김생원은 대답 대신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동네를 떠나시지요. 며느리의 떠나자는 소리에 김생원은 한동안 며느리 박 씨를 바라보다가 되물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그날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라 해도 별것은 없었고 입을 오투어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죠. 박 씨는 헌보자기에 옷을 싸고 김생원은 책을 묶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두 사람은 집을 나섰죠. 박 씨가 앞서고 김생원이 뒤를 따랐습니다. 고갯길은 가팔랐고 길은 좁았죠. 그리고 김생원의 숨이 가빠질 때마다 박 씨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산마루 한복판에서 박 씨가 멈춰 서더니 말했죠. 아버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김생원은 돌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딸로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에 김생원의 눈이 크게 떠지는가 싶더니 박 씨가 말을 이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떠돌면 말이 많습니다. 부녀라 하면 탈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십시오. 잠시 바람 소리만 났죠. 김생원은 산 아래로 이어진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말로부터 관계는 달라졌죠. 박 씨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김생원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길은 전보다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큰 산을 넘자 길은 넓어졌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모여드는 곳에 큰 객주집이 있었지요. 마당에는 말이 묶여 있었고 등잔불이 처마 아래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선비들로 안은 소란했지요. 박 씨는 안주인 앞으로 나서더니 물었습니다. 방에 있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째? 지금 보시다시피 과객들 때문에 빈 방이 없는데. 그 소리에 박 씨가 물러서려는 찰나 안주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골방이 하나 있네. 한 사람은 누울 수 있으니 아버지라도 거기에 모시게. 정말로 방은 겨우 사람 하나 놓을 정도였죠. 박 씨는 김생원을 그 안에 모셔 앉히고 나오더니 곧장 객주집의 부엌으로 들어갔죠. 불아픈 열기로 가득했고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묻지도 않고 행주를 집어들고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객주집의 부엌에는 솥에 국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졌고 연신 밥을 지었습니다. 안주인은 몇 번이나 박 씨를 돌아보다 손님이 뜸해질 무렵 김생원에게 먼저 밥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거 먼저 드시오. 김생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안주인이 박 씨에게 말했지요. 처녀는 잘 데가 없으니 나하고 자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는 끝까지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박 씨의 손이 닿은 그릇은 말끔했고 바닥에는 물기 하나 남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박 씨가 떠날 채비를 하는데 주막 안주인은 빨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박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잿물을 받아 하루 만에 빨래를 끝냈지요. 다음 날은 풀을 먹여 다듬이질을 하자 옷감은 반듯해졌습니다. 그렇게 보름 가까이 머무는 동안 박 씨는 열심히 일했지요. 또한 말수가 적고 행동은 분명했기에 객주집 안주인은 박 씨를 마음에 들어 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김생원은 골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박 씨는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객주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넘자 낯선 여자가 마루에 들어섰습니다. 차림새가 단정했고 말투가 조심스러웠는데 박 씨는 그가 매파일 것임을 단번에 알았지요. 여자는 부엌일을 거두는 척하다가 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건너 종가댁에서 처녀 소문을 들었소. 박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종손이 상처한 지 좀 되어 후처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자는 그뿐이라 하오. 박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가만히 대답했지요. 여기서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짧았고 더 있지 않았지요. 매파는 물러났다가 다시 왔고 또 다른 매파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 씨의 대답은 같았지요. 그럴수록 대감댁에서는 사람을 더 보내 살피게 했지만 박 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엔 불을 지폈고 낮엔 부엌 일을 하고 밤엔 바느질을 했지요. 그러나 이리 고돼도 박 씨의 행동 거지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네 번째 매파가 왔을 때 박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더니 대답했지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여쭈십시오. 그 말은 거절도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김생원에게도 이 일이 전해졌지요. 김생원은 한참 책장을 넘기다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혼사는 급히 정해졌지요. 박 씨 쪽에는 혼수라 할 것이 없는 형편임을 대감댁에서도 잘 알기에 모든 것을 대감댁에서 마련했습니다. 신행날 가마가 객주집 앞에 서자 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가마에 올랐고 김생원은 마루 끝에 서 있었지요. 대감댁 대문은 낮에도 그늘이 질 정도였지요. 박 씨는 신행 수레에서 내려 안채로 들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안내하는 하인의 발걸음 소리, 마루를 밟는 감촉, 문지방의 높이를 몸으로 익혔지요. 그리고 첫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안채와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불은 어디서 꺼지고 다시 지펴지는지 눈에 담았지요. 종부의 자리는 따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났고 밤에 가장 늦게 불을 껐지요. 상차림은 늘 같았고 음식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소리를 낮추었고 안채는 점점 정돈되었지요. 박 씨는 하인이라 해도 함부로 꾸짖지 않았고 항상 먼저 움직이니 그 뒤를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며칠 뒤 대감은 사람을 시켜 객주집에 김생원을 모셔오게 했지요. 큰 방이 마련되었는데 김생원은 그 방에서도 책을 펼쳤으니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은 하인에게 명했지요. 사돈을 객주에 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래채를 정비하여 거처를 마련하거라. 네, 대감마님. 하인들은 서둘러 기둥을 손보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김생원은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박 씨는 날마다 안부를 물었지요. 차 한 잔 계절에 맞는 옷가지가 오갔고 말은 길지 않았으나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박 씨를 종부라 불렀지요. 그는 앞에 나서지도 뒤에 숨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있었고 물러날 때 물러났습니다. 대감댁은 소란해지지 않았고 일은 막히지 않았지요. 종부의 자리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래채로 김생원을 모신 뒤에도 대감의 얼굴에는 근심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 하루는 사랑채에서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말은 도는 법이다. 종소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대감은 농막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논과 밭이 이어진 곳에 허름한 움막이 하나 있었으나 자리만은 좋았지요. 대감은 그곳에 집을 새로 짓게 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마루를 놓고 부엌과 사랑방을 따로 두었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김생원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고 책을 읽기에는 조용했지요. 대감은 곧 관연한 저자 하나를 불러들였습니다. 집안 사정을 살폈고 심성이 단정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논 20마지기와 소 2마리를 내걸었습니다. 처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상전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생원은 50을 넘긴 나이에 다시 혼례복을 입었지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얼굴에는 당황도 기쁨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 아내가 부엌에 불을 지필 때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잠시 그 모습을 보았지요. 농막의 집에는 다시 숨소리가 늘었습니다. 밭에서는 김이 메어졌고 마루에는 햇볕이 들었지요. 김생원은 여전히 책을 읽었으나 해가 질 무렵이면 문 밖을 한 번 더 내다보았습니다. 집은 비지 않았고 밤은 길지 않았지요. 한편 종가의 안채에는 아이 울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첫 아이를 낳은 뒤에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요. 산후에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살림을 살폈고 아이는 유모에게 맡겼습니다. 상차림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제삿날의 절차도 어긋남이 없었지요. 아이가 하나둘 늘어도 집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막의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김생원의 아내가 아이를 낳자 마루에는 작은 신이 놓였습니다. 박 씨는 종가의 일 틈틈이 농막을 찾았지요. 아이 옷 한 벌, 약재 조금, 책 몇 권을 들고 가면 김생원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이는 글을 몰랐으나 종이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요. 사돈 사이의 왕래는 잦았으나 번잡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농번기에는 서로 사람을 보냈지요. 박 씨는 늘 가운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필요한 자리에만 나타났지요. 말은 적었으나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박 씨는 5남매의 어미가 되었고 대감은 손주들을 불러 앉히고 웃음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생원은 농막에서 종가를 바라보며 해를 샜습니다. 끊어졌다고 여겼던 데는 어느새 이어져 있었고 집안은 다시 숨쉬고 있었죠. 세월이 한 고비를 더 넘기자 박 씨의 이름은 집안에서 자연스레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부라 했고 아이들은 어머니라 불렀지요. 김생원은 농막의 마루에 앉아 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긴 한숨을 쉬는 일은 없었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책장을 덮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합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에 효부가 있어 대를 이었다고, 며느리가 딸이 되어 집안을 살렸다고. 그러나 박 씨는 끝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지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야, 다리 좀 떨지 마라. 복 떨어진다. 아이들한테도 하고 어른들끼리도 술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겁주려고 나온 말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속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리를 떨다가 제 복을 스스로 털어버린 한 사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인생이 훤히 보인다는 관상쟁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눈빛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평생 손에 흙 묻히며 살 팔자인지, 이마 생김새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종을 거느리고 앉아 살 팔자인지 그걸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관상가가 먼 길을 가다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 한참을 길을 헤매이다 저만치 멀리서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놀란 관상가가 서둘러 그 집으로 가보니 그 집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죠.
관상가는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밤중에 길을 가다 보니 산짐승에게 해를 당할까 무섭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주인은 머뭇거리다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을 둘러보니 방은 딱 한 칸. 살림살이는 초라하고 문창호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먹을 것이라곤 보이지도 않았지요. 참 가난하구나. 관상가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인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관상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초가집 주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지요. 이 사람은 종을 거느리고 큰 부자로 살 관상인데 그런데 사는 꼴은 누가 봐도 가난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관상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이불이 귀하던 시절이라 관상가와 주인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다 보니 관상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톡톡 톡톡. 관상가가 자다 말고 이불을 들춰보니 주인의 다리가 계속 떨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결에도 그 다리의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관상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아, 이 사람이 다리로 복을 털고 있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부자가 될 관상은 타고났는데 그 복을 제 몸짓으로 하나씩 털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관상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발자를 타고나고도 스스로 복을 버리고 있다니. 그날 밤 관상가는 소변이 마렵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살금살금 돌아보다가 물동이를 받쳐둔 돌 아래서 쇠망치 하나를 발견했지요. 관상가는 그걸 조용히 집어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주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다리는 여전히 톡톡 톡톡 떨리고 있었죠. 순간 관상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쇠망치를 들고 주인의 다리를 있는 힘껏 내리쳐 와작 꺾어버리고는 밤중에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죠. 아이고, 사람 살려. 내 다리, 내 다리. 다음 날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죽는다. 다리가 꺾여버렸으니 이를 어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보니 다리는 꺾였고 이제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으니 주인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모두 도움이 되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장사를 해도 손해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이익만 남았습니다. 다리는 불편해졌는데 살림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해를 넘기자 그 초가집은 사라지고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종도 들이고 살림도 넉넉해졌지요. 아니, 다리 멀쩡할 때는 왜 그리 못 살았소? 그러면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 다리가 복을 털어내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 관상가가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봤지요. 아, 내 다리를 꺾은 사람이 당신 아니요? 관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에는 원래 부자로 살 복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복을 쫓아내던 다리만 없앴을 뿐이지요. 주인은 웃으며 닭을 잡아 관상가를 성대하게 대접했지요. 그래서 이부터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은 아니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젊은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로 치면 아직 청춘인데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았으나 그래도 땅과 곡식 창고가 풍족히 남아 있었지요. 남정네 없는 집이 오래 버티려면 힘쓸 손이 있어야 했고 과부는 머슴을 둘 두었습니다.
한 놈은 큰 머슴, 또 한 놈은 작은 머슴이라 불렸죠. 큰 머슴은 몸집이 크고 일머리가 좋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방문을 열고 나와 숫돌에 낫을 갈고 논둑을 돌며 물길을 살폈지요. 작은 머슴은 말이 빠르고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 놓인 호미를 척 집어들고 마당의 집단을 정리하고 안채 앞 장독대 주변을 쓸어두는 데에 익숙했지요. 과부는 안채에 살았고 사랑채는 남정네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밥은 안채 부엌에서 지었고 머슴들은 대개 사랑채 쪽에서 밥을 먹었지요. 과부는 늘 재산을 아꼈습니다. 남의 손에 넘어가거나 집안이 뜯겨나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농사를 붙들었습니다. 논밭에 킴매기, 거름지기, 이영왕기, 장마철 물고 지키기까지. 남편이 있을 때라면 남정네가 앞장설 일을 과부는 머슴들을 부리며 버텼지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야물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집을 한 번쯤 슬쩍 가늠했습니다. 젊은 과부 혼자 지키는 재산이란 늘 입에 오르내릴 것이었지요. 그런 집에 큰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과부의 발자국 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요. 안채 마루를 밟는 발이 조용한 날도 있었고 치맛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 되겠냐 싶다가도 농사일이 끝나고 해가 기울면 마음이 이상하게 뒤집혔습니다. 큰 머슴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지요. 사내로서 사지는 멀쩡했지만 그래봐야 남의 집에 몸 붙여 사는 처지였습니다. 논 한마지기, 밭 한 두락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문에 자기 이름 걸어 놓을 자리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사람 마음은 제멋대로였습니다. 낮에는 소를 몰고 논을 갈면서도 저녁엔 안채 쪽에서 밥상 들고 나오는 발소리에 귀가 먼저 반응했지요. 과부가 마루 끝에서 장독대를 바라보며 한숨처럼 숨을 내쉬는 날이면 큰 머슴은 괜히 물동이를 2번이나 옮겼습니다. 지나가더라도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 숙임이 오래 갈수록 속이 더 부풀었지요. 그는 장가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부터 자기 목숨줄이 남의 손에 잡힐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슴이 주인 과부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소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 허황되거나 뻔뻔하거나 혹은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한 일이었지요. 더구나 마을은 작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큰 머슴은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마다 애써 삼켜야 했습니다. 혼잣말로라도 내뱉었다가 누가 듣기라도 하면 그대로 쫓겨나고 그대로 끝일 테니 말이죠. 그렇다고 마음이 꺼지느냐 하면 더 심해졌습니다. 농사일이 잘 풀릴수록 과부의 재산은 더 풍족해졌고 큰 머슴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 욕심이 자라는 걸 느꼈지요. 가을거지 끝나면 창고에 벼섬이 쌓일 텐데 그 벼섬을 지키는 주인이 혼자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자꾸만 핑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 집을 지켜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지요. 낫으로 벼를 베다가도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낫을 더 움켜쥐고 논둑을 더 다졌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그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안채 대청에 어른들이 앉아있을 때는 말할 수 없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날도 말할 수 없었지요. 겨우 과부와 둘만 남는 순간이 있어도 과부는 주인이고 자신은 머슴이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할 말은 있는데 전달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큰 머슴은 그 막힌 길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말하는 대신 누군가의 입을 빌리면 어떨까?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이 작은 머슴이었지요. 작은 머슴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말도 곧잘했고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지요. 큰 머슴은 작은 머슴이 입만 열면 분위기가 풀리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귀를 붙잡는 힘이 있었지요. 큰 머슴은 그 힘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려다 못하는 말을 저놈이 해주면
큰 머슴은 그렇게 속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결국 그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7, 8월 공박 김매기가 한창이었지요. 뜨거운 들에 콩잎은 윤기가 돌았고 밭고랑 사이로 잡초가 기세 좋게 올라왔습니다. 큰 머슴과 작은 머슴은 호미를 들고 밭으로 들어갔지요. 뒤쪽 산자락에서 바람이 내려오긴 했지만 땀이 먼저 흘렀습니다. 큰 머슴은 처음엔 평소처럼 일만 했지요. 호미질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순간 작은 머슴이 왜 그래요? 하고 눈치를 보자 큰 머슴은 밭고랑 끝을 한번 훑어보고는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을 했지요. 야, 작은 머슴은 호미를 땅에 박아두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큰 머슴은 한참을 뜸들였고 그 뜸이 길어질수록 작은 머슴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지요. 또 무슨 일 꿈이나 보다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큰 머슴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듯하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지요. 올해 농사 끝나면 내가 받은 세경을 너다 줄게. 그 소리에 작은 머슴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그러니 딱 두 마디만 내 말 듣거라. 작은 머슴은 기가 막힌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듣지요? 그거야 뭐? 작은 머슴은 어려울 것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큰 머슴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 더 바짝 다가가더니 주변에 사람 그림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밭둑 너머를 살피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말이다. 주인과부랑 너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 저녁을 먹을 때 말이다. 작은 머슴은 왜 갑자기 셋이 하는 눈으로 봤지만 큰 머슴은 이미 다음 말을 삼키듯 밀어넣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나는 사랑의 갈판이거든. 근데 저녁 다 먹고 앉았다가 내가 낯을 쓱 쓰다듬으며 내가 코가 커서 하거든. 그 말에 작은 머슴이 피식 웃었지요. 사실 큰 머슴이 코가 크긴 했습니다. 큰 머슴은 그 웃음을 못 본 척하며 그 다음을 박아 넣었지요. 그 말 끝에 너는 딱 이렇게 해라. 코가 크면 그것도 크지. 작은 머슴의 웃음이 멎었다가 곧 다시 터졌습니다. 밭 한복판에서 작은 머슴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지요. 큰 머슴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딱 두 마디다. 코가 크면 그것도 크지. 그 말만 하면 된다. 작은 머슴은 호미자루를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아주 쉽지요. 그까짓 거 한번 해주지요 뭐. 큰 머슴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잊어먹지 마라. 저녁 밥상을 물리는 딱 그 순간이다. 작은 머슴은 씩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뭐 있겠어요. 1년 세경 다 준다는데. 큰 머슴은 그제야 호미를 다시 들었고 땅을 찍는 힘이 조금 달라졌지요. 작은 머슴은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김을 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장난인지 속셈인지 큰 머슴은 알 길이 없었지요. 다만 큰 머슴은 약속했으니 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단 두 마디가 자기 운명을 바꿔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해가 서쪽 담장 너머로 기울 무렵 안채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솥뚜껑이 덜컹거릴 때마다 쌀 냄새가 퍼졌고 된장국이 끓는 냄새가 마당을 건넜지요. 조금 뒤 마루에 상이 놓이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큰 머슴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작은 머슴은 입에 밥을 퍼넣으면서도 힐끔힐끔 큰 머슴을 살폈지요. 낮에 들은 말이 떠오를 때마다 입꼬리가 근질거렸지요. 과부는 그런 눈빛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올해 농사가 어떻고 공이 잘 여물었다느니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밥이 반쯤 비워졌을 즈음 큰 머슴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듯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마치 무심한 척 얼굴을 쓸어내렸지요. 그 손짓이 어색하게 길어지는가 싶더니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코가 커나서 말이지요.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잠시 멎는 듯
큰 머슴은 숨을 참고 있었지요. 그 다음은 작은 머슴 차례였으니 약속한 말이 튀어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머슴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눈을 번쩍 뜨고 엉뚱하게 말했지요. 코가 크면 빌어먹재. 말이 끝나자마자 큰 머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건이 크다가 나와야 할 자리에 빌어먹재가 박혀버린 것이죠. 작은 머슴은 말을 던지고 나서야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과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큰 머슴은 속이 뒤집혔지요.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에 가만히 상을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저는 사랑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작은 머슴을 힐끗 노려보며 마루를 내려갔습니다. 작은 머슴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마저 삼켰지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큰 머슴은 앞서 나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지요. 작은 머슴이 뒤따라오는 게 보이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 오늘 떡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사랑채에 다다르기도 전에 큰 머슴은 작은 머슴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서 몸이 엉켰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큰 머슴의 손이 먼저 나갔고 작은 머슴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몸을 웅크렸지요. 기둥에 등이 부딪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큰 머슴은 한동안 말도 없이 손을 휘둘렀지요. 분노가 손끝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지요. 집 안에 주인이 있다는 걸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큰 머슴은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났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는 듯 사랑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조금 뒤 큰 머슴은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밤 공기를 쐬며 속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 사이 작은 머슴은 마루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무엇보다 서러움이 북받쳤지요. 그는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홀짝홀짝 숨을 삼킬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안채 안에서 과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반복되는 훌쩍임에 귀를 기울였지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마루 밑에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무개야, 불러도 대답이 없었기에 다시 불렀죠. 아무개야. 잠시 뒤에야 작은 머슴이 이해하고 기운 없이 답했습니다. 대체 왜 울고 있는 것이냐? 작은 머슴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알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오히려 과부의 발을 붙들었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 알 일이 아니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과부가 다가가 몇 번을 묻고 나자 작은 머슴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콩밥 매러 갔는데 왜? 낮에 둘이 갔다 왔지 않느냐? 작은 머슴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콩밥 메고 오다가 내가 오줌을 놓지 말입니다. 과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지요. 오줌을 낳는지 안 낳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그제야 작은 머슴은 고개를 숙이고 거의 울먹이며 털어놨습니다. 오줌 눌 적에 큰 머슴이 쳐다보더니만 나보고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과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치맛자락이 살짝 흔들렸죠. 그 말은 핑계 같기도 했고 고자질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과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방 안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다잡는 듯했지요. 아랫도리가 간질간질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몸에 맴돌았지요. 그러다 바깥을 내다보니 시간이 꽤 흘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과부는 대문 쪽으로 발을 옮기더니 문빗장을
하나, 둘 걸었지요. 그렇게 안채 문이 닫히고 그날 밤 둘은 같은 방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큰 머슴이 사랑채에 앉아 밤을 새웠는데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지요. 큰 머슴은 새벽녘에야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마음속으로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되뇌었지요. 요놈, 오면 점심 배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는데 날이 밝고도 작은 머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안채로 향했지요. 그런데 마루미 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작은 머슴의 신 옆에 안주인의 신이 있었지요. 그걸 보는 순간 큰 머슴은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밤새 쌓아올린 분노가 허탈함으로 꺼졌지요. 그는 문턱에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에게 따질 힘도 따질 말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보퉁이 하나였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돌아가 그 보퉁이를 집어들었지요. 마루를 내려오며 안채 쪽을 한번 보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었습니다. 논둑을 지나고 콩밭을 지나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없었지요. 그리고 날이 밝자 안채 마루에 희미한 햇빛이 들었습니다. 밤새 아무 말 없이 누워있던 과부는 먼저 몸을 일으켰지요. 작은 머슴은 이불자락을 움켜쥔 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오르내리는 걸 보니 깊이 잠든 모양이었지요. 과부는 한동안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말로 꺼내기엔 너무 빨랐고 모른 채 하기엔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과부는 가만히 부엌으로 나가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처럼 움직였지만 손놀림이 자주 멈췄습니다. 사랑채 쪽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인기척이 없었지요. 과부는 밥을 지어 상을 차려두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작은 머슴이 안채 문을 나섰지요. 얼굴에 어색함이 스쳤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둘은 밥을 먹었지요. 말없이 숟가락 소리만 오갔고 과부는 그가 더 이상 머슴으로 머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마을 사람들의 눈과 입이 떠올랐으니 그냥 덮고 갈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던 과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일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면 오히려 더 큰 말이 돌아올 것이 분명했지요. 차라리 먼저 드러내는 편이 낫다고 여겼고 작은 머슴은 그 결심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밭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등을 보며 말했지요. 오늘은 일 나가지 마라. 며칠이 지나자 과부는 돼지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과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근방 사람들까지 불러 모았지요. 잔칫날 마당에는 상이 줄지어 놓였고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과부는 앞에 나서서 작은 머슴을 곁에 두었지요. 더는 머슴이 아니라는 듯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웃었지요. 이미 소문은 퍼질 만큼 퍼져 있었고 과부는 그 시선을 감당할 생각으로 잔치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왕 된 일 숨기지 않고 끌어안겠다는 태도였지요. 작은 머슴은 말없이 그저 술을 따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집의 주인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태어나고 딸도 태어났지요. 밭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논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그 일을 옛이야기처럼 꺼냈지요. 말 한마디로 사람 인생이 갈라진다 하지 않느냐. 혼례를 치른 날 저녁은 부산했습니다. 손님 술상은 이미 여러 번 오르내렸고 마당에 횃불은 절반쯤 타들어가 있었지요. 신랑 조씨는 웃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얼굴로 하객들을 하나둘 돌려보냈습니다.
대대로 선비 집안의 맏아들로 자라난 조 씨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혼례라는 큰일을 치르고도 그는 허리를 곧게 편 채 마당 끝까지 따라 나가 인사를 다했지요. 장모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고 몸종들은 안채와 부엌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혼례 저녁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집안 구석구석에 감돌고 있었지요.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신방 쪽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로 여겼지요. 그러나 숨소리가 가빠지고 뒤척이는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루 끝에 장모가 고개를 들었고 부엌에 있던 몸종 하나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신방 안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어요. 신랑 조 씨는 그제야 신방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 선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떼며 잠시 주저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없지는 않았지요. 첫날 밤 들을 수 없는 소리에 그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분위기를 살폈고 누구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에서는 신부의 숨이 거칠게 이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가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조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가라앉았죠. 놀란 기색도 다그치는 말도 없이 그는 신방 앞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대대로 올곧은 성품을 지닌 집안의 자제답게 그는 아무 내색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죠. 밤이 깊어질수록 신방 안의 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마침내 아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 씨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선 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조야도 치르지 못한 날 신방 안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그랬습니다. 신부는 혼인 첫날 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신랑 조 씨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가만히 신방의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는 몸종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를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거라. 이 일을 발설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몸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의 신부와 장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지요. 그날 조 씨는 새벽녘까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신방 안에는 웃음도 없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릇 부딪히는 소리, 느린 숨소리만이 낮게 퍼져 있었지요. 그러나 밤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행길은 이른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말 한 필에 짐을 얹고 조 씨와 신부가 나란히 길을 나섰지요. 몸종 하나가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장모는 마당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덕담도 없었지요. 다만 안채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너머 어른거리는 그림자만이 조용히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조 씨 역시 침묵을 지켰지요. 둘은 아무 일 없던 듯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문득 발길을 멈추더니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몸종을 불렀습니다. 전날 밤 아이를 싸갔던 바로 그 몸종이었지요. 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보거라. 몸종은 잠시 주춤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신행길에서 조금 벗어난 풀숲이었습니다. 길에서 보이지 않는 낮은 언덕 아래 이슬 젖은 풀 사이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렸죠. 몸종은 익숙한 듯 걸어 들어갔고 곧 손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조 씨는 아이를 받아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신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지요. 조 씨는 아이를 안은 채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는 데리고 갈 것이다. 그날 밤으로 끝난 줄 알았겠지만 그리는 안 될 것 같구나. 그 말은 단호했으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지요. 몸종은 조 씨의 눈을 마주보다 고개를 끄덕였고 신부도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조 씨는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모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묻는 이도 없었고 조 씨는 굳이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집의 아이가 되었고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저 조 씨의 집안에 아기가 생긴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신부는 아이를 직접 안지는 않았지만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마루를 지날 때면 신부는 잠시 바라보다 이내 자리를 피했지요. 조 씨는 그런 신부의 눈길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아이를 안은 채 집안을 걸었지요. 아이가 말문을 트기 시작한 것은 또래보다 빨랐습니다. 걷는 것도 짚고 일어서는 것도 빠른 편이었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웃음이 드물었습니다. 잘 울지도 않았고 말수 또한 적었지요. 유모는 아이를 안고 마당을 오가며 정성껏 키웠고 어미는 항상 아이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안으려 손을 뻗진 않았으나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조 씨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만 살필 뿐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일부러 거리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한 사람 몫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지요. 그 아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애라 불렀지요. 특별히 불편하지 않았으나 무언가 비워진 듯한 느낌은 남았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어가던 해 조 씨는 책상 머리에서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흰 종이에 단 3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지요. 조도윤, 길도 윤택할 윤. 조 씨는 그것을 아이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그날 이후 아이는 도윤이 되었습니다. 6살이 되었을 무렵 조 씨는 도윤을 서당에 데리고 갔지요. 훈장은 도윤의 이름을 듣고 잠시 눈을 들어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를 왜 이제야 데려왔는지, 어째서 하나도 닮지 않았는지 굳이 묻지 않았지만 마음에 물음이 생긴 건 사실이었지요. 그러나 조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지 않자 훈장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서당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글 읽는 속도는 느렸지만 한 번 외운 글은 다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붓을 들면 생각보다 더 단단한 글씨가 남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글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생겼지요. 걔는 누구 아들이야? 글쎄 업둥이라는 말도 있고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던데. 도윤은 그 말을 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책을 더 바짝 끌어당겼고 얼굴을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알아챘습니다. 도윤이 집에 돌아오면 한참 마루에 앉아 있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머니는 조심스레 뒤따르며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조 씨도 아이의 글씨를 살피며 말없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도윤의 마음 한편엔 점점 응어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윤은 서당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마루 끝에 앉아 책을 펼치지도 않았고 저녁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조 씨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으나 그 고요 속에는 무거운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서당에서는 도윤을 향한 아이들의 놀림이 심해졌지요. 너는 데려온 아이라더라. 근본이 없는 놈이 어찌 우리와 한자리에 앉는단 말이냐. 훈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모른 채 했고 도윤은 더는 참기 어려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책을 펴도 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루 끝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그날따라 도윤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린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그는 마루 끝에서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칼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날은 무뎌 오래된 것이었고 손잡이도 낡아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지만 위협이나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안채 문 앞에서 도윤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은 문턱을 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구입니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시선은 낮게 깔려 있었지요. 어머니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들려왔지요. 마침내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다. 너는 내 피다. 처녀 시절 꿈에 달이 입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배가 불렀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라 불리는 분은 내 생부는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도 너도 이 세상에 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의지했다. 너는 그의 마음으로 길러졌다. 도윤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칼은 이미 바닥에 내려두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덧붙였습니다. 세상이 쉬운 곳은 아니다. 하지만 너는 똑바로 잘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은혜이고 그분의 뜻이다. 그날 밤 도윤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도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조 씨는 도윤에게 책을 건네며 말했죠. 읽고 필사하거라.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다정한 단호함이 스며 있었죠. 그 후로 도윤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의 놀림도 더 이상 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베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까지 그는 매일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전보다 깊었고 몸짓은 조심스러워졌지요. 그의 봄 도윤은 묵묵히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15이 되던 해 그는 더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칼 앞에서의 질문 이후로 도윤은 단 한 번도 출생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지요. 조 씨는 그런 도윤을 더 이상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말없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여전히 그를 온전한 집안의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당의 아이들은 그를 곁에 두지 않았고 뒷담화는 성인이 된 이들 사이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지요. 도윤은 책상에 앉아 글을 베끼며 자신에게 던져진 이름 없는 말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얇은 종이처럼 쌓여갔고 그 끝에 마침내 결심이 서게 되었죠. 어느 저녁 도윤은 조 씨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마루 끝에 바르게 선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그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자가 15이 되면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습니다. 조 씨는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책장을 넘기던 손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시선은 한참 도윤의 얼굴 위에 머물렀죠. 그러나 끝내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마루 위는 무거운 정적에 잠겼지요. 그날 밤 도윤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도 버릴 것도 없었지요. 그는 해가 뜨기 전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발소리는 작았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던 발걸음이 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조 씨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은 작별이었고 인정보다 깊은 신뢰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고 조 씨도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지닌 한 사람이 되어 길을 나선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렇게 자신만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지요. 그가 걸어간 길은 어두웠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집안에는 바람이 덜 드는 듯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사라지자 집안은 비워진 것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마루를 쓸다 말고 도윤이 앉던 자리를 한 번 바라보곤 했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쓸던 빗자루를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들었을 뿐이었지요. 조씨는 도윤이 떠난 뒤에도 늘 하던 대로 논밭을 돌고 마을 어귀를 지났습니다. 누가 도윤 이야기를 꺼내면 듣기만 했고 대답은 없었지요.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알 만큼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집안에 남은 동생들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5 형제는 저마다 말이 많고 웃음이 많았지만 어릴 적부터 알 수 없는 하나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지요. 그들은 도윤의 행적에 대해 직접 들은 바가 없었지만 가끔 어머니가 바라보는 빈자리를 보고 그 이름을 떠올렸을 뿐이지요. 어머니는 도윤의 방을 비워두었습니다. 새로 문을 바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들이지도 않았지요. 비가 들이치면 문을 닫고 먼지가 쌓이면 조용히 털어냈습니다. 묵은 이불은 햇볕에 말리고 책장은 가끔 닦았습니다. 그 방은 사라진 한 사람의 자취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조용히 흘렀고 해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조씨는 병을 얻고 말았지요. 처음엔 외출이 줄어들고 이따금 기침을 했지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약을 다리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조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고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병은 깊어졌고 마침내 그는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집안의 가장이 병으로 쓰러져 있으니 가세는 날로 기울었고 웃음소리마저 끊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씨가 세상을 떠나자 장정몇이 허둥지둥 무덤을 받고 이웃 어른이 주관에 초라한 토분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집안은 말없이 불을 밝혔고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오래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이어갔습니다. 큰 소리 내는 일 없이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지요. 아이들이 자라며 웃고 떠들었지만 문득 문턱에 멈추는 발소리가 조용한 빈자리를 말해주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도 벼루도 종이도 비가 들이칠 땐 창호를 닫고 먼지가 앉으면 조용히 털어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발걸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지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계절은 8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오던 둘째가 문득 말했습니다. 형님을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그 말을 삼켰습니다. 닮았다는 말 한마디는 그리움을 건드렸고 기억을 흔들었지요.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들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열해 동안 조씨 집은 세상의 흐름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 대신 고요가 울음 대신 숨소리가 남은 시간들이었지요. 세월이 12해를 지나 마을에 새로 부임한 군수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맞이하자 가마에서 내린 사내의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을 원로 중 누군가 조용히 중얼댔지요. 도윤이 아니냐? 도윤은 고요한 눈빛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사당 앞에 이르러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지켜온 예였지요. 그제야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 비워졌던 그 방 앞에 섰을 때 그는 문을 열지 않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은 많이 낡았지만
그의 기억에는 하나하나 살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마루 끝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으나 말은 길지 않았지요. 도윤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눈빛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동생들이 차례로 나와 그를 맞았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그들은 형이라 부르며 어색한 듯 서 있었죠. 도윤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마당 끝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셨단다. 병이 깊어 자리에 눕더니 오래지 않아. 그저 조용히 가셨지. 그날 밤 도윤은 조 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리를 알아보니 무덤은 마을 외곽 들판 귀퉁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초라한 흙무덤에는 비석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손수 잡초를 뽑고 묵은 흙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 씨의 무덤을 새로 모시기 위해 마을 뒷산자락에 양지 바른 곳을 골랐습니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잘 드는 자리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정취가 감돌았지요. 그는 석공을 불러 무덤에 틀을 다졌고 비석도 새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비석에는 한양조 씨 충정공 지묘라 새겼습니다. 관직이 없었던 조 씨에게 과한 이름이라 말리는 이도 있었지만 도윤은 말했지요. 벼슬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새기는 것입니다. 무덤을 이장하는 날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근처 고을의 관리들도 함께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이들 사이에서 도윤은 직접 조 씨의 관을 들어 세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죠. 흙을 덮고 비석을 세운 뒤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 번 절하고 다시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뒤에 선 이들이 하나둘 따라 절을 올렸고 그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풀잎 사이로 조용히 햇살이 스며들었고 도윤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흙을 매만지고 묵은 기척을 정리했지요. 마치 오래 기다린 손길처럼 조심스러운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오래된 방에 앉았지요. 조 씨가 생전에 지녔던 서책 하나를 꺼내 펼쳐보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벽 너머 어머니가 불 밝힌 등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는 오래 비었을 게다. 옛날의 말이지요. 깊은 산골짜기 초가 한 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 집안의 살림이 넉넉할 리 없었죠.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쌀독이 비고 하루만 손을 놓아도 그날 저녁은 그대로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늘 날이 밝기 전 지게를 메고 산으로 들어갔죠. 그날도 해가 중천에 올랐을 즈음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더미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기에 가만히 나무를 들춰보니 웬 강아지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는 쫓아내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막대기로 밀어도 다시 파고들었죠.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참으로 요상한 일이라고 중얼거렸죠. 결국 그날은 강아지를 나무더미 속에 넣은 채 지게에 얹어 집으로 내려왔죠. 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살림이 가난해도 생명 하나는 내치지 말자꾸나. 그렇게 해서 사람 둘과 강아지 하나가 식구가 되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지요. 강아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불어나더니 마루를 지나갈 때마다 집이 덜컹거렸고 하루하루 먹는 양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나무꾼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짐승이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이 커다란 눈으로 나무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 호랑이였지요. 순간 나무꾼은 몸이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람 말로 말했죠. 형님, 놀라지 마시오. 지금까지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부엌문을 붙잡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형님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 집안의 형편이 달라졌지요. 호랑이가 장에 내려가 한 번 울기만 하면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났고 곡식이며 고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이 일이 오래가길 바랐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어느 해의 겨울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나무꾼은 불을 떼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았지요. 나무꾼은 슬픔에 젖어 마루 끝에 앉아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다가와 말했지요. 형님, 장례는 내가 맡겠습니다. 내 말만 들으시오. 호랑이 말대로 장례를 치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나무꾼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호랑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내가 형님 가족입니다. 나무꾼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이후 둘은 형제가 되었는데 말로 맺은 건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호랑이가 아궁이에 앉아 말했지요. 형님, 이제는 장가를 가셔야지요. 나무꾼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한 나무꾼에게 누가 딸을 주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태연하게 말했지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가 혼례를 앞둔 양반집 큰딸을 업어왔습니다. 처녀는 기절해 있었고 미음을 먹고서야 간신히 눈을 떴지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산속이었고 도망갈 길도 기댈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녀는 나무꾼과 혼인을 했지요.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밥상에 물 한 사발 떠놓고 술 한 잔을 나눈 게 전부였지요. 그날부터 셋은 함께 살았습니다. 다만 호랑이는 모습을 숨기고 밤마다 곡식만 놓고 갔지요. 얼마 뒤 여인은 친정에 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예물을 챙겨주었고 여인은 친정에 가 사정을 설명했지요. 여인의 아비는 놀랐지만 딸이 무사한 걸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녀에게는 원래 정원한 사내가 있었는데 여인의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나무꾼의 집으로 찾아가 활쏘기와 말타기로 승부를 걸었지요. 호랑이는 숨어서 도왔습니다. 상대 화살은 빗나가고 나무꾼 화살은 관역에 꽂혔습니다. 말타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나무꾼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산신의 명이 내려왔지만 이제는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인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호랑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의 김씨 김도령은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죽었는지도 어머니가 어떤 얼굴이었는지도 또렷하지 않았지요. 다만 기억나는 건 늘 남의 집 부엌 끝에서 밥을 먹고 마루 아래에서 잠을 자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밥 한 수를 주었지만 누구도 오래 거두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떠돌다 보니
어느새 15을 넘겼는데 그 무렵 김도령은 화량리라 불리는 큰 동네로 흘러들어가 광산 김씨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령은 그 집에서 처음에는 심부름만 하다가 점차 밭일과 논일을 맡게 되었고 소를 돌보고 지붕을 잇는 일까지 도맡게 되었지요. 말수가 적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성미라 주인은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광산 김씨 집 머슴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김도령은 그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덧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논 한마지기, 집 한 칸 없이 여전히 남의 살림에 매여 살고 있었지요. 주인은 그를 믿었지만 믿음이 곧 재산이나 자리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광산 김씨 집안 담 너머에는 최씨성을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식도 없었으나 만석이나 되는 재산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김도령은 그 집 앞을 수 없이 오가며 일을 했지만 과부와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연 없이 살아온 셈이었지요. 김도령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해가 중천에 떠도 논과 밭을 오가다 밤이 되면 행랑채 끝자락에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팔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봄 오래 고여있던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날은 봄비가 그칠 줄을 모르고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밤새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마당에는 물이 고여 신발을 제대로 신기조차 어려웠지요. 주인은 아침상을 물리며 김도령을 불렀습니다. 이비에 논 물이 넘치면 농사 망친다. 내일은 일찍 나가 물길부터 살펴라. 네, 나으리. 그에게 이런 일은 익숙했지요. 비가 오면 논을 돌고 가물면 물을 끌어오는 것이 머슴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똥이 트기도 전 그는 소에게 여물을 주고 가래를 어깨에 메고 논으로 나갔지요. 비에 젖은 땅이 질척거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로 접어들 무렵 우물가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낯설었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김도령은 그가 최씨 과부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을 오가며 살았어도 제대로 마주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김도령. 낮고 또렷한 목소리에 김도령은 놀라 가래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논에 물 보러 가는 길이지요. 예. 과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논물은 밥 먹고 가서 봐도 됩니다. 이 길로 나가 주막에 들러 사람 먼저 살리세요.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가슴에 박혔지요. 김도령은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더 말하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집 쪽으로 돌아섰지요. 빗속에서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김도령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사람을 살리라니 허투루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원래 가려던 논으로 향했으나 물길을 대충 살펴보고는 다시 길을 틀었지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막으로 가는 길은 논길보다 험했는데 빗물이 고여 발이 자꾸 빠졌고 옷자락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김도령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지요. 주막이 보일 즈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곧 사람의 신음으로 바뀌었지요. 김도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는 가래를 움켜쥐고 주막 문 앞에 섰지요. 문 안에서는 분명 누군가 막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우물가에서 들었던 과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리세요. 김도령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힘주어 당겼지요. 김도령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막 안의 소리가 한순간 멎었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는 중 하나가 묶여 있었죠. 주막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주변에는 술기운이 오른 사내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중은 신음만 내뱉을 뿐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요. 그만두시오. 김도령의 말에 주막 주인이 고개를 획 돌려 물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지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리 때리면 죽습니다. 주막 주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지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 작년 3월에 들어와 풍수인 체하며 1년을 먹고 살았다. 명당 하나 잡아준다 해놓고 날 풀리면 도망갈 작자다. 이런 놈은 다시는 남을 속이지 못하게 혼을 내야 한다. 사내들 사이에서 맞장구가 나왔습니다. 김도령이 중을 한번 바라보니 겁에 질린 눈빛이었으나 거짓을 꾸미는 눈은 아니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서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먹은 밥값과 입은 옷값이 얼마요? 주막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걸 왜 내가 묻느냐?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풀어주시오.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고 사내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머슴이 주제넘게. 주막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식대와 옷값만 받으면 손 안 대겠다. 하지만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맞아야 할 게다.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먹고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주막을 나와 빗속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침 식사 때는 이미 훌쩍 지났고 주인은 그가 밥도 먹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느냐? 김도령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벌어진 일을 말했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주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동계를 열었습니다. 그리곤 엽전 100냥이 김도령 앞에 놓였습니다. 다녀와라. 김도령은 절을 하고 돈을 둘러매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우물가를 지날 때 최씨 과부가 나타났지요. 그녀는 말없이 엽전 1냥을 얹어 주었습니다. 이제 101냥이요. 이것은 2년 값으로 얻는 것이요. 그리고 김도령이 주막에 돌아와 계산을 마치자 주막 주인은 약속대로 중을 묶은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 셋은 술 한 잔으로 화를 풀었죠. 중은 김도령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은혜 잊지 않겠네. 술자리가 끝나고 주막이 잠잠해지자 중은 김도령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도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나려 했으나 중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도령은 부모를 언제 여의었소?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어려서 잃었습니다. 묘는 있으나 제대로 모신 것은 아닙니다. 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갚겠소. 도령 부모 묘를 다시 써주겠소. 김도령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왠지 중의 말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지요. 며칠 뒤 중은 김도령을 따라 광산 김씨 집으로 왔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자 주인은 의외로 쉽게 허락했지요. 마을 사람들 또한 김도령의 마음씀을 알고 있었기에 장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없는 집안의 재장사였으나 마치 부잣집 일처럼 사람들이 모였지요. 중은 산을 타고 물길을 살피더니 한참을 돌다 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다. 그곳은 비탈도 아니고 골도 아니었지요. 바람이 막히고 물이 감싸는 자리였습니다. 중이 그곳이 자손이 번성할 명당이라 하자 김도령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요. 장례를 마치고 3일째를 지낸 뒤 중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김도령이 길을 배웅하자 중은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도령 인생은 이제 달라질 것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첫 장가는
삼천석 집안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 장가는 만석 집안으로 갈 것이요. 그 말에 김도령은 말문이 막힐 뿐이었지요. 머슴이 무슨 장가며 무슨 석 집안이란 말인가. 그러나 중은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다시 이 근처를 지날 날도 머지않을 것이오. 중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김도령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로도 그는 다시 머슴의 삶으로 돌아갔으나 마음 한구석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의 가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지요. 가을이 되자 논에는 벼가 고개를 숙였고 마을마다 타작 소리가 들려왔지요. 광산 김씨 집에서도 추수를 마치고 나자 지붕을 손볼 일이 생겼습니다. 볏집도 엮어야 했고 곡간도 정비해야 하기에 손이 모자랐죠. 김도령은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일꾼을 구하러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낯익은 그림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최씨 과부였지요. 봄에 보았던 그 얼굴이 이번에는 또렷했습니다. 김도령, 어디로 가시오? 지붕 이을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이른 일이고 오늘 저녁엔 내 집에 들렀다 가시지요. 그 말투에는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일꾼을 구해 돌아온 그는 행랑채에 머슴들이 모여있는 틈을 피해 조심스레 최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충천에 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지요. 과부는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먼저 씻으시지요. 그녀는 이미 물을 데워 두었고 김도령은 시키는 대로 몸을 씻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과부는 그의 머리를 빗겨주고 새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지요. 광산 김씨 주인이 오늘 밤 나를 보쌈에 장가들 작정이라 합니다. 이미 은밀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니 도와주십시오. 김도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내 대신 당신이 이 방에 누워 있어 주세요. 이불을 덮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불을 걷지 말고요. 그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불째 들고 갈 것입니다. 김도령은 물러서려 했지만 과부는 단호했지요. 오늘 밤 제가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려본 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김도령은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고 방 한가운데 누웠고 심장은 귀까지 뛰어올랐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러 손이 이불을 들어 올렸지요. 그렇게 김도령은 짐처럼 들려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말이지요. 그리고 정말 그를 데려간 곳은 광산 김씨 집안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불 속 사람이 최씨 과부인 줄 알고 딸을 방으로 들였고 밤은 그렇게 흘러갔지요.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머슴이 딸과 함께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 주인은 분노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혼례는 치러졌지만 그날로 김도령과 주인의 딸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보따리 하나뿐. 김도령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갓 혼이 난 처지에 갈 곳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아준 이는 최씨 과부였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장가는 삼천석 집안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 장가는 만석 집안으로 갈 것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 장가는
누구에게 간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최씨 과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노인과 젊은이, 안채와 바깥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했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술이 돌자 과부는 말으로 나섰지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말할 것이 있어서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이 집안에 피부치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 하나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헛된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을 보니 사람됨이 곱고 마음이 바르더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김도령에게 쏠렸지요. 이미 혼인을 한 몸이니 첫 아내는 큰어머니로 모시고 나는 작은 사람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집의 재산과 살림은 함께 나누어 살아갈 것이니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순간 술렁임이 일었으나 곧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지요. 그것은 사람을 살린 일도 혼인 경위도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살림은 정해졌습니다. 첫 아내는 안채를 맡았고 최씨는 재산과 바깥 일을 돌보았지요. 김도령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아꼈고 두 여인은 서로를 존중하려 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누구도 먼저 선을 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최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서방을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계산도 탐욕도 없었고 그저 인연을 나누겠다는 담담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김도령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림이 자리를 잡자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김도령의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 아내에게서 아들 셋과 딸 둘이 태어났고 최씨에게서도 아들 둘과 딸 셋이 이어 태어났죠.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집안은 북적였고 재산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노는 늘었고 곡식은 창고에 쌓였지요. 글 읽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저녁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